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맡게 된 정혜숙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눈을 보고 얼굴을 맞추면서 하는 강의는 아니지만요. 제가 강의실 안에서 수업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무 2급 공부 어렵겠지만 힘내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의 세무 2급은 사실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의 시차가 너무 많아지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수 있어서 저희 강의는 정말 핵심 위주의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 안에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100%다 하지 않습니다. 일부 발췌해서 몇 문제만 풀어드린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께서 수업 들어보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조금 이 내용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다 풀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위주의 강의로 단기간 안에 공부하셔야 되니까 잘 학습하시고, 강의가 그래도 들을만 했다, 도움이 됐다, 또 나 자격증 취득했다 그러면 좋은 강의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평가 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또 힘내서 제가 또 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론 첫 시간이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재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있으세요. 교재 앞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자격증 시험에 관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자, 우리 자격증 시험은 전산세무 2급 시험은 요렇게 12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9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계 1급은 60분으로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나는데 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빨리 끝내놓고 검수하는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검수하면서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를 검수하면서 내가 고칠 때는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2025년 시험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원서 접수하는 기간 잘 살펴보시고 원서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일정 이렇게 6번, 1년에 6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도 이 날짜에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무 2급 이론을 제가 지금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론 시험은 1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이제 재무회계가 5문제고 원가가 5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5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는 부가세랑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무 2급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은 10개 이상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평균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7개에서 8개입니다. 네. 반타작은 하더라. 네. 그렇지만 내가 꼼꼼하게 공부 잘하면 10개 이상은 맞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몇 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점 배점이 있고요. 실기는 70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기 위주의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기 점수가 좀 높죠. 70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요 실기 만점 맞고 이론은 뭐 빵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면 일단 떨리고 긴장해서 10점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기 100점은 정말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론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실 때는 좀 암기도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많겠죠, 여러분?
네,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원가는 또 우리 학생들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지만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풀어야 또 이제 공부 학습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내가 좀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해서 한 10개 정도는 맞아보자, 이렇게 한번 욕심 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을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원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세법을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부가세, 소득세. 근데 법은 암기가 필수죠. 예, 암기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셔야 하고,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내가 이게 정말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매번 내가 공부할 때마다 문제 풀어보면 틀리고, 좀 어렵다 그러면 하루를 잡으세요. 네. 하루를 잡아서 하루 종일 이론 문제에 있는 이 뒷부분에 있는 세법 5개를 기출문제를 한 10회 이상 정도 계속 풀어보시고 암기하고 정리하시는 방법.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기를 공부하는데 결산이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결산만 푸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결산 문제만 풀고 내가 정리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제가 또 이제 실기 수업 때도 또 간단하게 또 OT를 해드릴 거라서 이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제가 여기서 화면을 좀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열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NCS를 적용한 재무회계 이해라고 해서 이제 회계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지 분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의 정의가 나와져 있습니다. 회계의 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계는 우리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하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는 뭐냐? 우리 기업의 유용한 정보는 뭘까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안에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저랑 공부하실 것은 재무회계. 인데요. 재무회계는요. 기업 외부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은 엄청 많겠죠.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 정부, 거래처, 고객 혹은 종업원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정보 이용자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고 하고요. 우리와 이해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외부 정보,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해서 외부 보고 목적이라고 하고 그것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이 재무회계는 기업들이 이제 장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부가 보고 양식이 재무제표고 이게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겠죠. 우리가 너네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데 뭐 보여줄 수 있어? 장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지 우리가 맘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 안에 있는 정보는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을 하죠. 그래서 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나온 장부는 결국에는 이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장부 작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보의 성격이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폐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다. 자, 관리회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우리가 의사결정회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경영자가 있겠죠. 네,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의 향후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혹은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보고 목적인 거죠.
주로 경영자에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장님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습니다. 예, 우리 기업 자체 내에서 특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원하는 작성 보고서에 맞춰서 보고를 해드리면 되겠죠. 대표이사가 추후에 내년에 우리 사업 확장해볼까? 아니면 설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생산 능력을 어떻게 늘려볼까?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차후에 이런 의사결정이라서 정보의 성격 자체는 어떻다?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화폐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특정한 보고 양식은 없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서에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세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는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세무서겠죠, 주로. 네. 그래서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표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할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세무회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무서, 또 국세청 이런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 또 회사 부가가치세도 내셔야 되겠죠? 이러한 세법의 근거로 하여서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규정한 세무신고 서식,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역시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은 어떻다?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가 있습니다. 자, 회계 단위는요, 우리 장소적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 연도는 기간적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 하나의 사업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마다 회계적인 사건을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마다 장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을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점도 있을 거고 지점도 있을 거고 근데 지점이 엄청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보고 장부 작성하고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보고 장부 작성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 연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한 1년 동안의 벌어진 사건들, 회계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회계 연도 이제 기간적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이 결산을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외국법인이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 이렇게 시작하는 또 법인들도 있고요. 4월 달에 시작하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보면 지금 다 1년으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쵸?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시작은 다를 수가 있지만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회계 연도라고 하고 기간적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올해 이제 2025년이라고 하면 올해를 단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직전 연도에 2024년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내년은 2026년은 뭐라고 할까요? 차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건 약속된 언어겠죠. 여러분 1월 1일을 기초라고 합니다. 단기의 처음이라서 12월 31일은 기말이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개월로 잘랐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다. 그러면 이건 상반기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하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분기도 아시죠? 3개월씩 잘라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약속된 언어라고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회계 개념 체계, 회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회계 목적 4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느냐?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혹은 신용 의사 결정은 뭘까요? 뭐 외상 거래라든지 여신 거래를 할 때 이 회사랑 거래해도 될까?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할까? 아니면은 외상 거래 한번 해볼까? 신용 거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현재 현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향후에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이런 건데요. 재무상태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장부를 재무제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겠죠.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라는 장부에서 경영성과를 보실 수 있겠고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에서 그죠? 그 다음에 자본 변동은 자본 변동표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 대표이사에게 부탁했죠. 우리 회사 좀 잘 경영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경영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역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4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공준입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공준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전제 조건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또는 가정이다 라고. 회계는 이런 가정 하에 하는 거야. 회계에는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계 1급에서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자,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 기업의 공준,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 3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기업 실체의 공준은 무엇이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는 앞에서 보셨죠? 하나의 그냥 사업장이죠. 네, 소유주와는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을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하나의 사업장 입장에서 장부가 나와야 된다. 그게 기업 실체의 공준이고요. 계속 기업의 공준은 우리가 기업을 한번 설립을 하면 1년 있다가 문 닫지 않죠. 보통은. 그쵸?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경영활동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회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산을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 기간 내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 역시 우리가 계속 10년, 20년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에 하는 거고요. 자산이나 부채의 순서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분류하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잠깐 봐드리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회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쭉 장기간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자산을 샀을 때 취득원가, 샀을 때 시점의 취득원가로 장부에 기입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감가상각이죠. 우리가 건물을 샀는데 내용연수 20년 동안 감가상각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쭉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동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 이내 1년 이상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역시 우리가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에 우리가 1년만 하고 문 닫는다는 가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우리가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얘기인데 전기, 단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겠죠. 재무제표를. 그죠? 그래서 작년 것과 단기 거 이렇게 기간별로 나누어서 인위적으로 1년으로 나눈 그 기간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비교하고 공시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계는 3개 암기하세요.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이렇게 3개의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회계 정보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특성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의 정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막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회사의 정보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얘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뭐 외상거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제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목적 적합성에 3개가 있고 신뢰성에 3개가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3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 회계 정보가 목적 적합하게 사용하려면 예측 가치, 정부 이용자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얘네들이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네. 아니면 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그러니까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게 쓰였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피드백 가치는 내가 예측 가치를 가지고 이 현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기대치와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다시 수정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측치를 다시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게 쓰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필요한 때에 내가 지금 필요해.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었냐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저희 회사에 반기 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기 재무제표는 반기, 절반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재무제표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저희 기업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 회사가 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기 재무제표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게 없어요. 재무제표를 좀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걔는 적시성이 없는 정보이고 목적 적합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되셨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목의 적피 아니면 목의 피적 이렇게 저희 학생들은 목의 적피라고 외우거든요. 목의 적피 이렇게 외웁니다. 목에 빨간색 피가 났대요. 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에 빨간색 피가 났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자, 신뢰성 가겠습니다.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은 중립성, 검증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보고 넘어갈게요. 네,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표현에 충실해야 된대요. 네, 우리가 어떤 회계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충실하게 빼는 거 없이 표현되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믿을 수가 있네. 신뢰성 있는 정보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위에 2개가 더 있으신데 암기하셔야 돼요. 중립성, 검증 가능성 있습니다. 자, 중립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립, 가운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편의가, 정보에 대한 편의가 없어야 되는, 한쪽으로 기우치지 않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뭐가 있다? 신뢰성 있는 정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검증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해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구나, 검증 가능한 재무제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질적 특성 간의 상충 관계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건데,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공정가치, 시장가격, 시가법으로 평가하면 현 시점에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목적 적합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가법을 썼다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손익을 인식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면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거고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하는데 현금주의를 썼다 그러면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적가법을 썼으면 목적 적합하다고 하고요. 이 역시 취득 원가로 작성했으면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적가법은 무엇이냐? 이제 재고자산에서 제가 뒤에서 수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100원인데 시장에서 순실현 가치액이 130원이 될 수 있고 70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수주의, 저가법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때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70원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 이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액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목적 적합하게 쓰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취득 원가법을 쓰면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아까 말씀드렸던 반기 재무제표. 내가 지금 6개월치 재무제표 필요한데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드릴게요. 그럼 적시성. 그래서 목적 적합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연차 재무제표는 1년짜리죠. 아무래도 반기보다 신뢰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소액, 건설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출액, 공사소액을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식했다 그러면 목적 적합한 거고 다 만든 다음에 수액을 인식했다, 완성 기준을 썼다, 그럼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측정 기준 역시 현재 가치로 하면 목적 적합한 거고요.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로 썼으면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을 이렇게 반대로 넣어서 사지선 다 객관식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2차적 특성입니다. 자, 비교 가능성은 기간별 혹은 기업 간 비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간별은 앞서 말씀드린 전기, 단기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기업 간, 우리 회사가 동종 업계 유사한,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유사한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가구를 제조한다 그러면 가구 제조업 간의 유사한 재무제표들을 보고 기업 간의 비교도 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은 어떤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게 표시되어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재무제표에 작성을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소액이더라도 뭐 소모품비 또는 우리가 소모품 자산으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다라고 하면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중요성을 가진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수주의입니다. 자, 보수주의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요.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익은 적게 잡고요. 비용이나 뭐 부채 이런 것들은 많이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 평가할 때 기말재고를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하거나 유형자산 감가상각할 때 정률법 초기에 쓰거나 자산을 저가법으로 하고 이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보고하는 경우가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나 요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앞에서 OT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는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강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꼭 풀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측 가치는 기업 정보 이용자가 우리 회사의 장부를 보고요.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맞죠? 네. 피드백은 뭐예요? 확인 수정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당초에 예측했던 것을 확인하고 또 수정할 수 있는 정보였다? 맞습니다. 중립성이란 동일하고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 유사한 결론. 이건 뭐였죠? 검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네. 요거는 잘못됐네요. 그쵸? 표현의 충실성은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번, 8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보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투자 및 신용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 괜찮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맞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만 이러면 우리 조금 뭔가 이상하죠? 아닙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만 여기에 하나진 않는 거죠.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공준 3개 암기하셔야 되죠. 기업 실체, 기간별, 계속 기업 이렇게 3개 암기하셔야 돼요.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공준은 회계 이론과 실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공준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기업 실체의 공준은 개인 기업의 경우 기업과 기업주의 가정을 하나의 동일한 실체? 이거 아니죠. 우리가 기업 실체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별도로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계속 기업은 뭔가요? 우리는 계속 장기간 존속하여서 영업활동하고 경영활동할 거다라는 전제 조건 맞죠? 기간별 보고는 뭐예요? 기간 인위적으로 1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전기, 단기, 재무제표 비교하는 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문제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